여러분들 2002년 6월 10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월드컵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6월 10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경기, 미국과의 경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꺾고 월드컵 사상 첫 승을 거둔 대한민국이 경기를 앞두고 정말 기대감으로 엄청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때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이목이 월드컵 경기에 쏠렸던 그날 조용히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오후 1시 30분에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이 잠겨있는 아파트 안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였어요. 경비원이 이렇게 보는데 집안에서 뭔가 시커먼 연기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었던 거죠.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분당 소방서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내부 집기만 탔고요. 20여 분 만에 진화가 돼요. 그런데 잔불을 정리하려고 이 소방관들과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거실에 검게 그을린 시신 두 구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죠.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합니다. 두 구의 시신, 집주인 48세 남성 이 씨와 그의 어머니인 71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알고 출동을 했다가 지금 시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경찰이 현장을 보자마자 딱 의문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거든요. 왜 두 사람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화재 현장을 보면 시신들이 통로나 출입문, 창문 앞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도망치는 도중에 질식을 하거나 화재로 사망을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크지 않은 화재에서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사망했다? 이건 한 가지 가능성으로 딱 좁혀집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 두 사람이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이걸 뜻해요. 경찰의 의심이 곧 현실이 됩니다. 시신을 살펴봤는데 예리한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흔이 발견된 거예요. 명백한 타살 정황이죠. 경찰은 집 내부 전체를 조사했고요.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이나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을 했어요. 일단 현관문은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뒤진 흔적도 없었고요. 수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현금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적어도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 거죠. 그리고 이웃 주민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에 이 집에서 되게 심하게 막 우당탕거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우선 이 사망자들의 가족 관계 그리고 배경에 주목을 했어요. 사망한 중년 남성 이 씨는 명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었어요. 사망한 그의 모친 역시 보령의 나이임에도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 자체가 좀 대단했어요. 교수를 되게 많이 배출한 전형적인 교수 집안. 사회적인 지위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명문여대 출신이었던 피해자 이 씨의 부인은 유학 중인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려고 해외로 지금 출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아파트에는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어머니, 그리고 22살 된 큰아들 이군, 이렇게 셋이서만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을까요?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큰아들 이군이겠죠. 경찰은 이군에게 사건을 알렸고요.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요. 이군은 순순히 출석에 응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에 이군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데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시간대별 뭘 했는지 행적을 물어봐요. 이군은 또 그런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질문을 이어가던 형사가 이군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대 어디 있었냐? 이 질문에도 이군은 한치의 막힘 없이 강남에 있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딱 그 찰나에 순간 형사가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형사가 포착한 건 뭐였을까요?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담당 형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되게 태연한 듯 보였지만 이군의 눈에서 순간 불안해하는 눈빛이 보였었대요. 어떻게든 태연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수사팀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마침 또 이군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그 강남 사는 친구도 경찰서에 와 있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이군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경찰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큰 틀에서의 알리바이는 좀 비슷하고 일치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두 사람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전에 대충 입을 맞췄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우선 이군의 친구를 설득합니다. 담당 형사는 현재 이군이 엄청나게 큰 사건에 연루돼 있다,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친구가 그날 새벽 이군은 우리 집에 없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이군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어요. 이렇게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탄로난 거. 이군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막 엄청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진술도 수차례 번복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해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군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건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군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입대를 앞둔 이군이 친구랑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이군을 엄청 심하게 꾸중을 하면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군이 아버지를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꾸중을 들으면서 혼자 찍소리 못하고 이제 아버지 꾸중을 다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 분을 좀 삭혀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감정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내내 잠에 들지 못하고 있다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내 무서운 결심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살인이었던 거죠. 새벽 2시 반이 됩니다. 이군은 끝내 흉기를 들었고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해요. 사실 할머니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군의 말로는, 당시에 진술했을 때의 말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막 그 광기에 휩싸여서 할머니까지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근데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죠. 20대 초반에 사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갔다가 부모님한테 몇 마디 듣고 혼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군은 아버지의 꾸중에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냐는 거죠. 단지 꾸중했던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들 부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장남 이군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아버지는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시카고대,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를 받은 그야말로 초엘리트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스탠퍼드 회계 분야 박사였대요. 본인 또한 장남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했었고 어머니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기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들한테 너는 왜 못하냐?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군은 사실 아버지가 바라는 만큼 공부에 재능이 없었어요. 꼭 아들이라고 해서 아빠만큼 다 잘하란 법은 없잖아요. 공부에 재능이 없었고 아버지는 또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원래부터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군은 학교 생활 자체에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미국과 한국을 오갑니다. 2살 때 아버지 유학기를 따라 미국에 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꽤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한국의 공교육에 이군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에도 흥미를 잃고 방황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성적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성적이 낮으면 심하게 질책을 받거나 구두주걱, 나무몽둥이 이런 걸로 맞기도 했대요. 어느 날은 마루에서 잠을 자다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냐 이러면서 야단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군은 중학교 때 3번의 가출 경험이 있었고요. 친구 집에서 자거나 집 근처의 빈 사무실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갖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집을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반항심을 표현했던 거죠. 이군의 외삼촌에 따르면 이군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농구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되게 내성적이고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로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의욕 없이 자포자기한 아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른 뒤에 이군은 미국의 작은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집에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내에서는 공부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때도 이군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이제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춘기의 또래 문화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TV를 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도 이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진학한 미국 고등학교 생활도 한 학기 만에 끝나버려요. 여름방학 때 잠깐 귀국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자 재발급이 안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군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군의 고교 시절은 또 그렇게 생략이 됐어요. 당시 이군의 외삼촌에 따르면 이군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유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외삼촌은 아마도 이때 이군이 아버지에게 마음이 크게 상한 것 같다고 기억을 했어요. 이번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을 해요. 이때는 어머니랑 두 동생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공부에는 또 흥미가 없어서 학교 성적은 계속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전문대 진학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성적은 바닥이고. 그래서 또 한국으로 이군을 불러들입니다. 들어와서는 삼수를 했고요. 그렇게 겨우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의 영문과에 간신히 입학을 해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명문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인류의 길만 밟아왔는데 아들이 늘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 이군이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2명이 있었는데 동생들은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부모의 기대대로 유학생활도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고 계속 비교를 당한 겁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장남이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친척들이 이렇게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학교 갔니? 뭐 학교에 어디 보냈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장남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꺼릴 정도였대요. 사촌들도 집안이 엄청났잖아요. 사촌들도 다 명문대생이었거든요. 한 친척에 따르면 이군이 대학에 합격한 뒤에 이 씨하고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 씨가 동료 교수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동료 교수가 아들이 합격했으니까 술을 사라고 한다. 근데 그 교수 아들은 서울대 다니고 있다. 아주 염장을 지른다. 이 말을 하면서 엄청 분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은 아들 이군을 향한 끊임없는 잔소리와 꾸중으로 분출이 됐어요. 그런 시간 동안 이군은 국내 대학 생활에도 흥미를 잃고 마음속에 분노만 쌓아가고 있었죠. 경찰 조사에서 이군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억지로 나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아버지가 야속했고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라고 해봤자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정도가 전부였어요. 이런 불만들이 가득했지만 이군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 이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시절 아버지의 말은 이군에게 무조건 옳은 거고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 이게 뇌리에 되게 깊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긴 하지만 반감은 가득한 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딱 그것뿐이었어요. 2002년이 돼요. 이군이 군대 갈 시기가 됩니다. 휴학을 하고 6월 20일에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입대가 가까워지면서 그나마 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제 술도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때도 아빠의 꾸중은 계속됩니다. 외삼촌은 이군의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아버지의 무정함에 가슴 아파했어요. 자신이 군대를 가보지 않았으니 입대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없었을 거다. 게다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이군에게 규율이 엄격한 군대는
얼마나 중압감을 주는 대상이었겠는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 먹고 늦는 것만 못마땅해 하면서 아들을 코너로 몰았다. 이즘 이구는 아버지하고 가능한 대화를 하거나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나도는 시간이 많아져요.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생활 태도가 한심하다, 이러면서 아들을 심하게 꾸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구는 6월 9일에 친구를 만나서 강남역 근처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이날 집에 들어온 시간이 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어요. 밤 11시 30분경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빠 서재로 따라 들어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꾸중을 들어요. 한 2시간 동안 그 잔소리가 이어졌대요. 그렇게 아들을 꾸짖은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고요. 이구는 방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자기가 들었던 말을 곱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억울한 감정,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돼 버린 거죠. 그렇게 새벽에 부엌으로 나온 이구는 식칼 2자루를 꺼내 들고 서재로 향했는데 그때 책장 옆에 놓인 스키 가방이 눈에 들어와요. 그 가방에서 스키 폴대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식칼 2자루를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해요. 창과 같은 그런 형태의 흉기를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왜 이런 흉기를 만들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빠를 가까이서 찌를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새벽 3시 30분 이구는 안방으로 향했고요. 곧장 아버지의 목을 공격해요.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고요.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흉기에 한번 공격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할 수는 없었어요. 쓰러지게 됩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워졌겠죠.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군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마저 흉기를 휘둘러요. 자기가 아빠를 살해했다는 걸 또 할머니가 보기도 했고요. 순식간에 2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이군은 새벽 6시에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어버린 집을 나와서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건대로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요. 미리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머리를 굴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이구는 집으로 돌아와서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스키 가방과 배낭에 피 묻은 폴대와 흉기, 옷, 신발 등을 담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차를 몰고 인근 주유소 3곳을 돌면서 여기서 이제 휘발유 4.5리터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할머니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죠. 이후에는 인근 야산에 가서 스키 가방과 배낭을 묻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군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며칠 뒤에 이군이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울부짖고 손을 떨며 주저앉기도 했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자신의 손에 아버지와 할머니가 살해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군은 어머니가 늘 힘이 되어주셨다면서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면 안 그랬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고 해요. 할머니에게는 별로 나쁜 감정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이군은 경찰의 정신감정 의뢰로 5주 동안 공주에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수감됐다가 구치소로 옮겨졌어요. 당시에 정신감정 담당 의사는 이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실 도피,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색다른 스릴 혹은 사건으로 기쁨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했다. 우울증 성향도 보였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질책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커졌다. 인격 해리로 부분적 기억 상실 증상도 보인다. 초기엔 충격과 우울감이 큰 상태로 말을 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1달가량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입을 열었다. 인격 해리라는 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인격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정도에 따라서 기억 상실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군의 경우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제3의 힘이 작용해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런 현상을 흔히 귀신에 씌인 것 같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존속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이례적으로 선고 당시 판사가 가석방이 적절치 않다라고까지 덧붙였는데요. 악감정 없는 할머니까지 무참히 살해한 그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어머니의 귀까지 전해졌겠죠.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한 이 어머니는 여러 존속살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 남의 일처럼 여겼다. 똑같은 재앙이 자신에게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평소 이군은 카페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자가 바라는 대로 카페를 차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같은 해 3월에 지방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이군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이군의 사업 자금으로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망한 이 씨가 이제 아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대요. 근데 이군이 되게 부실한 계획서를 들고 왔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또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종업원도 없고 가게 운영비도 없지 않냐. 이따위가 무슨 사업이냐. 거기에 생활 태도도 제멋대로인데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가게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아버지 이 씨도 카페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사건 한 달 전에 그 이군의 외삼촌하고 술을 한잔 했었는데 그때 카페 얘기를 이 아버지가 꺼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 커피숍이 돈이 좀 되는 사업이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보기도 했었대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아버지가 분노했던 이유는 어쩌면 사실 무슨 일을 하던 그게 공부를 통한 성공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이든 생활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눈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대체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삼촌은 이군이 이런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결국 그렇게 부자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그 엄마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좀 길긴 한데 그냥 쭈루룩 훑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뒷이야기예요. 집안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되게 가정 환경 자체가 조금 불안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에 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군 엄마랑 아빠가 처음에 만났던 게 대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나갔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정식으로 연애를 했었대요. 당시에 이제 본인 친정 엄마가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걸 무릅쓰고 결혼을 했던 거죠. 네, 반대를 했던 이유가 시댁이 좀 평범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부모될 분들이 당시에 별거 상태였고 또 이 씨가 사망한 이 씨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 사업 실패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던 아버지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갔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씨의 어머니가 직접 장사를 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자녀들을 다 되게 나름 훌륭하게 길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 초부터 행복하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었대요, 이 엄마가. 시어머니 표현을 빌자면 남편을 상간마마처럼 떠받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첫째를 낳은 직후였는데 시어머니는 바깥일을 하고 남편은 전혀 육아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아기가 100일이 지날 때까지 친정에 있기도 했대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에는 그 시누이죠.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여자 형제, 대학 4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시누이가 정신병원을 수차례 드나들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누이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혼자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좀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되게 어머니가 불안정했고 하루에도 기분이 여러 차례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감정 기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힘든 아내에 대해서 조금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기분이 언짢으면은 그 화살을 다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엄마에게 절대 복종인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막 그때마다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이런 말도 아내한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게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의심. 그 친정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 형제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사형제가 500만 원씩 보태서 이제 엄마 전세 보증금을 좀 해드리자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가서 얘가 돈 몰래 빼돌려서 친정에 보태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이상한 말을 전달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되게 어둡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동안 자리를 못 잡고 되게 방황하고 있었대요. 좌절감에 막 사로잡혀서 거의 술로 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술집 여자랑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죽고 싶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던 거야. 야, 그 여자하고 있으면 너랑 있을 때랑 달라.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잘나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만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여자와의 관계는 내가 결정해. 이 말에 아내는 그냥 거의 남편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고부 갈등 심했죠. 이런 거 집안의 분위기 쫙 퍼져 있었을 거고, 남편과의 불화, 남편의 외도, 이런 스트레스가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맞이었던 이군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어린 두 아이만 데리고 떠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여동생이 그랬대요. 언니가 그 집에 있었으면 미쳤을 거다. 이 말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집에서 도대체 어땠던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그 이군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그 행위에 대해서만 욕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걸 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랬기 때문에 죽일만 했다? 이랬기 때문에 죽을만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맞이를 떼놓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23살이나 돼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그러니까 제 앞가림은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 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아이가 엄마도 없이 속으로 얼마나 골맞을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뒷배경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이야기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